가야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의 조상이다. 어느 일본 네티즌이 이렇게 적은 댓글을 봤습니다. 무슨 소린가 확인을 해보니 일본이 다시 역사전쟁을 도발했더군요. 일본 교과서에 실린 지도, 우리나라 남부가 마치 핏자국처럼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계의 다수설은 아니다라며 점선으로 흐릿하게 표시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실선으로 긋고 새까지 칠했죠. 죽은 줄 알았던 망령, 임나 일본 부설 주장을 좀비처럼 되살린 것입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이 바다를 건너가서 가야와 백제 일부를 식민지로 지배했다. 즉 우리나라 남부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가야의 후손들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4세기면 일본은 이제 막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배 만드는 기술도 시원찮았을 텐데 바다 건너 군대를 보낸다? 바로 그겁니다. 고고학적 팩트를 볼까요? 당시 일본의 지층에는 파봐도 말뼈의 흔적 같은 건 안 나옵니다. 마구 같은 말 장비도 전무해요. 말도 못하는 보병들이 철갑옷으로 무장한 가야의 기마 군단을 바다 건너가서 정복했다? 전차 부대를 궁수 부대가 이겼다는 소리네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학계는 물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조차 이 설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과서에 실었을까요?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오롱입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역사 노골적인 조작이죠. 조작이라.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1년 아키히토 전황의 기자회견 말이죠.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일본 우익들의 망상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거대한 찬물이었죠. 당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복기해봅시다. 2001년 12월 23일 천황 탄생일 기자회견장. 질문은 평범했습니다.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잘해봅시다 라고 대답하면 될 질문이었네요. 그런데 아키히토는 품속에서 역사책 한 권을 꺼내드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향찰로 쓰인 일본의 고사기를 수정 기록한 서기, 속 1분기라고도 하죠. 797년에 편찬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 나 자신으로서는 분해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시손であると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食日 대해 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한국 느끼고 사람. 있습니다. ゆかりを感じ 속일분기를 인용했죠. 그런데 왜 하필 속일분기였을까요? 그리고 모계만 백제 출신이라는 말인가요? 속일분기의 원전이자 건국신하인 고사기를 거론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고사기를 건드리는 순간 천황가의 모계는 물론이고 천황 자신마저도 신의 후손이 아니라 신라 도레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라는 비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역사책 뒤로 숨은 겁니다. 와, 다시 들어도 충격적이네요. 백제 무령왕의 자손. 천황 본인의 입에서 구체적인 한국 왕의 이름이 거론된 건 최초 아니었습니까? 최초이자 최후였죠. 이 발언 직후 실제로 일본 국내청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우익단체들은 천황폐하가 노망나셨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서특필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요? 아키히토는 아주 영리하게 한쪽 문만 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문이죠. 그는 단 한마디도 아버지가 백제인이다 라거나 천황가의 뿌리가 백제다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무천황의 생모가 백제 사람이다 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피는 섞였지만 씨앗은 아니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겠죠? 맞아요. 그런 숨은 의미를 알아낸 사람은 드물죠. 일본 황실의 이데올리기는 만세일계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신 아마테라스에 직계여야만 합니다. 그 성역은 건드리지 않고 인간의 영역인 어머니 이쪽만 인정함으로써 외교적 생색은 내고 내부의 신성함은 지키는 전략이었죠. 그가 언급한 간무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기 당시 간무는 방계, 서자, 황족 출신이었기에 권력 기반이 약했었습니다. 그가 천황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일본 경제와 기술을 장악하고 있던 백제계 도레인 집단 하타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굳이 역사책에 엄마 족보를 써놓은 거군요. 나도 백제 출신이야, 도와줘 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군요. 그렇죠. 지금의 교토, 헤이안큐오로 수도를 옮긴 것도 기존 토착 세력을 피해서 백제계 본거지로 들어간 겁니다. 즉 아키히토의 고백은 나는 한국인이다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 간무천왕이 정치적으로 백제 코인을 좀 탔었다는 역사적 사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 간무처럼 아키히토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셈이죠. 씁쓸하네요. 결국 필요할 때만 써먹고 평소엔 빨간 지도로 지워버리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성역화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족보,
그리고 일본 건국의 진짜 시조. 그 뿌리를 캐 들어가면 백제보다 더 깊고 오래된 그리고 더 강력한 또 다른 유령이 튀어나옵니다. 백제 말고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신라입니다. 어머님은 백제, 아버지는 신라. 빠져나갈 구멍 없는 완벽한 한국의 핏줄. 이제 일본이 그저 신화라고만 치부하고 있는 이야기. 연호랑 새우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쪽은 신라다.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일본 건국 신화의 주인공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하늘에서 내려와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는 그 남녀 쌍둥이 신이 우리 신라의 연호랑 새우녀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반신반의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일본이 신화라는 포장지로 덮어놨고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어볼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증거를 댈 겁니다. 이걸 다 듣고도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5가지나 됩니까? 첫 번째 증거부터 가보죠. 제가 확신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먼저 똑같은 시대라는 점입니다.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신라 아달라왕 4년, 서기 157년에 연호랑과 새우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잖아요. 그리곤 신라에 무슨 일이 생겼죠?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하죠. 그렇게 분명히 기록돼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일본 신화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돈의 어둠 속에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트쿠요미가 탄생합니다.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빛이 꺼지자마자 일본 열도의 빛이 켜진 겁니다. 우연치고는 시기가 너무 절묘하네요. 1, 2년 차이라니. 또 다른 근거를 말해볼게요. 이번엔 장소입니다. 포항 영일만에서 해류를 타면 자연스럽게 닿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이즈모 지역이죠. 이즈모? 많이 들어본 곳인데. 일본 신화의 고향이자 신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땅이죠. 이자나기 신화의 주요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서 고대부터 도레인들의 단골 정착지였습니다. 연호랑 새우녀 부부가 도착해서 왕이 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죠. 근거는 또 있습니다. 이름입니다. 그 이즈모 땅, 그리고 혹시 오사카 지역에 실존하는 히메코소 신사를 들어보셨어요? 히메코소? 처음 듣는데요? 거기서 모시는 주신의 이름이 아카루 히메예요. 고사기와 신서기에서도 그녀를 신라 왕자 아메노 히보쿠의 아내 혹은 신라에서 건너온 여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정확하게 신라의 여신이라고 써놨다고요? 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세요. 아카루는 일본어로 밝다는 뜻입니다. 연호랑 새우녀의 이름과 이미지가 완벽하게 겹치죠. 게다가 그녀를 모시는 신사가 바로 철기 생산지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나옵니다. 연호랑 새우녀가 가져간 게 뭐였죠? 새우녀가 짠 비단을 받아서 제사를 지냈더니 그때 비로소 신라의 해가 돌아왔다. 비단이죠. 새우녀의 그 새자가 한자로 실새자죠. 일본 신화에서 신을 부르거나 달래는 최고의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삼중신기인 거울, 칼, 그리고 바로 비단입니다. 이자나기와 아마테라스 신화의 핵심 보물이 옷감, 직조기술과 칼, 철기기술이에요. 아, 연호랑은 제철 기술자, 새우녀는 직조 기술자. 고대 사회에서 그건 하이테크 기술이었겠네요. 그쵸. 그건 거의 공식 같은 겁니다. 당시 일본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바다 건너에서 온 남녀가 번쩍이는 철칼을 만들고 빛나는 비단을 짜냅니다. 그들이 신이나 왕으로 추대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준 아닙니까? 근거를 하나만 더 말해보죠. 이번엔 신화의 스토리 구조입니다. 연호랑 새우녀는 부부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도 남녀 커플이자 남매이자 부부인 사이죠. 둘 다 바다를 건너와서 나라를 만들고 지배자가 됩니다. 시대적 일치, 장소, 이름, 물건, 인물 구조까지. 이 정도면 그냥 같은 신화의 다른 버전이네요. 맞습니다. 한국에선 기술자가 이민 가서 왕이 되었다는 역사로 기록했고 일본에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나라를 열었다는 신화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즉 일장기에 그려진 저 붉은 태양, 사실은 포항 앞바다에서 건너간 연호랑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름 돋네요. 일본인들이 매일 경내하는 국기가 사실은 신라인을 상징하는 셈이라니. 그런데 이 신라계 연호랑 세력이 일본을 쭉 다스렸으면 되는데 왜 나중엔 백제계, 야마토가 천황이 됐죠? 아, 그게 또 한편의 피 튀기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신화 속에 숨겨진 형제의 난입니다. 형제의 난? 신라계 스사노와 백제계 아마테라스의 권력 투쟁, 그 살벌한 내전이 있었죠. 신라 출신 연호랑이 일본 건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앞뒤가 척척 맞네요. 그런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지금 일본 천황가는 신라가 아닌 백제계라고 하던데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쿠데타가 있었죠. 그것도 아주 피비린내가 납니다.
일본 신화에는 누나인 아마테라스와 남동생 스사노오가 등장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사이 나쁜 남매 이야기. 남매 싸움을 가장한 세력 교체 이야기죠. 신화를 보면 동생 스사노오가 누나인 아마테라스의 통치 영역인 하늘, 타카마 가하라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립니다. 논두렁을 다 갈아엎고 신성한 제사방에 똥을 싸버려 놓습니다. 똥을요? 신이? 품위가 너무 없는데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신화에서 난폭함은 곧 통제되지 않는 야생성과 압도적인 무력을 뜻합니다. 스사노오는 폭풍의 신이자 칼의 신이에요. 그가 쫓겨나서 정착한 것이 어디라고 했죠? 이즈모, 신라랑 가까운 곳이겠죠? 맞아요. 결정적으로 일본 서기엔 스사노오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신라의 우두산이라 불리우는 소시모리에 있다가 왔다. 거긴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와, 대놓고 나 신라에서 왔어 하고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즉 스사노오는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초기 신라, 가야계 도레인 집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일본 이즈모의 자리를 잡고 무력 시위를 했던 겁니다. 누나인 아마테라스가 무서워서 동굴에 숨을 정도로 강력했죠. 아, 그게 일본에서 그 유명한 일식 신화군요. 태양신이 숨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그... 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권의 위기입니다. 신라계 무사 집단 스사노오의 무력 토발에 기존 정권인 아마테라스가 밀려서 잠시 권력을 잃거나 위축된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이 지혜를 모아서 아마테라스를 밖으로 나오게 하죠. 그리고 스사노오는 쫓겨나고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 5세기경 우리나라 정세가 급변하면서 백제계 선진 문물 집단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은 거친 무력보다는 고도의 정치력, 종교, 제사, 농경 기술을 앞세웠죠. 결국 이 백제계 신세력인 아마테라스가 기존의 신라계 구세력인 수사노오를 제압하고 중앙 권력인 하늘을 탈환한 겁니다. 승자는 패자를 난폭한 놈, 똥 싸는 놈이라며 악마화해서 변두리 땅으로 쫓아내버렸고요.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남매 싸움이 알고 보니 일본 땅에서 벌어진 신라파와 백제파의 정권 쟁탈전이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마테라스의 백제계들은 자신들을 고귀한 태양의 후손이라며 족보의 맨 꼭대기에 앉혔고 그게 지금의 천황가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일본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신라계와 백제계들 사이의 땅 따먹기 싸움이었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일본 학계에서 수용을 할까요? 그들은 우연이다, 상상이다 하면서 늘 땜빵식 일관성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창작하고 있잖아요. 유치하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겨도 절대 지울 수 없는 지문 같은 증거, 아니 열쇠가 있어요. 열쇠요? 기대되네요. 일본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책, 고사기 안에 봉인된 암호. 그 암호를 푸는 순간 일본에 가면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지문보다 확실한 열쇠라.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사서인 고사기, 그리고 최고의 시가집인 만엽집. 일본인들은 이 책들을 국보이자 민족의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국문학자들은 이 책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자기네 조상이 쓴 책인데 그걸 못 읽는다고요? 네, 특히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대 시가나 노래들은 신들의 언어라 너무 난해하다며 두 손 두 발 가들었어요. 문법도 안 맞고 뜻도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뜻을 모르는 상태로 주문 외우듯이 발음만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미 미쇼사이, 난카이크, 침묵의 가나라고 하죠. 1300년 동안이나 뜻도 모르고 외웠다니 좀 기괴한데요?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바로 고대 한국어니까요. 신라의 향찰 이두 표기법 아시죠?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식. 그 필터를 저 해석 불가 문장들에 딱 끼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아, 나, 니야, 시, 아. 일본어로는 아나니아시, 무슨 외계어 같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걸 아, 아름답구나 정도로 억지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걸 향찰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나, 니, 하시니, 아프냐, 너가 그렇게 하니.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프나, 니, 하시니? 소름 돋죠? 스사노오가 쫓겨날 때 누나인 아마테라스에게 한 말입니다. 누나, 내가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아프냐? 라는 뜻이죠. 문맥상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일본 만엽집의 첫 번째 노래. 일본인들은 이게 바구니 들고 나물 캐러 가는 노래라고 배웁니다. 국가 최고의 시가집 1번 타자가 고작 나물 캐는 노래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격이 떨어지긴 하네요.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이 이걸 향찰로 풀었었더니 전혀 다른 내용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그건 나물 캐는 노래가 아니라 전쟁에 지고 일본으로 도망친 백제 유민들의 피 맺힌 기도문이었군요. 네,
일본인들은 그게 자기네 고유의 평화로운 노래인 줄 알고 1300년을 불렀지만 사실은 망해버린 조국 백제를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유령들의 비명을 따라 부르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 해석을 보고 일본 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거 다 우연이다, 근거 없다라고 반박하지 않나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우기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로또 1등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주 연속으로 1등 번호를 맞췄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사기거나 필연이죠. 우리나라에도 향가가 전해지는데 그러면 우리도 일본식으로 해독을 하란 말인가요? 같은 방식의 기록인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시대 157년 일치, 장소 이즈모 일치, 이름 아카루히네 일치, 물건 비단 일치, 언어 향찰 일치. 이 모든 게 동시에 맞아떨어집니다. 이걸 보고도 우연이다라고 우기는 건 나는 눈을 감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외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문득 일본 명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가 생각납니다. 기계 몸, 즉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깃댈 수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참 짓궂지 않나요? 일본이 자랑하는 그 명작의 질문이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으니까요. 무슨 의미죠?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된 명작인데요. 네, 명작이라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껍데기입니다. 화려한 신사, 천황제, 완벽한 매뉴얼 사회. 겉모습은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일본제 기계 껍데기죠. 좋은 평가도 많이 받기도 하는 경제 대국이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움직이는 고스트, 즉 정신의 정체가 뭡니까? 천황의 백제 핏줄, 신사의 주인, 신라, 고사기의 언어, 향찰. 껍데기를 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건 한국 민족의 역사적 혼입니다. 아, 껍데기는 일본산인데 영혼은 한국의 것으로 깃들어 있다. 바로 그게 일본 지식인들과 우익들이 미쳐버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외치고 싶어 해요. 내 안엔 순수한 일본의 혼, 야마토 다마시만 있다라고.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 고스트가 자꾸 한국어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스트를 죽이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혐한을 하는 거군요. 일종의 자가 퇴마의식이죠. 하지만 공각기동대에서도 나오잖아요. 고스트가 없는 쉘은 뭐죠?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죠. 영혼 없는 고철 덩어리, 그냥 물체. 공감하시죠? 그들이 한국이라는 고스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 일본이라는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뿌리가 뽑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유령을 품고 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이제 마지막 사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끝내죠. 신화와 언어를 넘어 혈통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복군주 오진천왕, 백제왕족임을 자처했던 오키미 시대, 그리고 백제와의 인연을 고백한 아키히토를 거쳐 현재의 도쿄 황궁까지. 이 1500년의 핏줄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 역사는 결국 성으로 간 한국사였던 거네요. 솔직히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전기에 그려져 있는 해는 신라의 연호랑이고 일본의 핏줄 천왕은 백제의 후손인 것이죠. 오늘 기계 속의 유령, 일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맞서서 같은 수준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대인대다운 면모를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하수죠. 우리가 할 일은 향찰이라는 돋보기를 들고 고사기나 만엽진 말고도 향찰식으로 기록된 신찬성시록, 통도기, 고어스비우 같은 걸 보는 그들에게 아주 점잖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희들 껍데기 속 고스트가 한국말로 답답해하고 있네? 내가 해독해줄까?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기계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고 이영희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 향찰을 해독하고 존 카터 코벨 박사가 서양인의 눈으로 일본의 뿌리를 증명했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뼈아픈 건 일본 학계의 침묵보다 우리 내부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우리 스스로 역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일부 강단 사학자들의 모습. 그들의 혼미한 정신이 이 명백한 진실을 유사 역사학이라며 폄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신비로운 신의 언어라며 봉인해둔 저 고대 문서들,
저것은 일본어로 읽어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암호입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그리고 그들의 고대 사서는 한국의 고대 언어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당시 신라, 백제, 그리고 외가 서로 통하는 말은 권력층의 언어였을 테니까요. 그런 노력을 계속할 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밟혀진 우리 고대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껍질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일본 역사의 유일한 열쇠도 바로 우리의 옛 말입니다. 잼피스트의 기계 속의 유령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